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5% 상승하면서 둘 다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492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초반에 이제 2500선을 돌파했다가 좀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1600억을 매수하면서 연일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2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718포인트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700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자, 증시가 그래도 연초에 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말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연말에 떨어졌던 부분을 오늘 또 이제 밀어 올리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 고점을 이제 찍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확실히 좀 힘을 받아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60일선 잠깐 넘었다라는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60일선을 터치하고 계속 이제 뚝뚝 떨어지던 모양새에서 이번에는 이제 한번 위로 치솟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60일선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증시가 좀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밀리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요.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이제 움직임은 옵션 만기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1월 달에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도 좀 그렇지만 이 미국에 대한 이 트럼프 취임식과 금리에 대한 정책과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좀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통화 중에는 사실 크게 영향도가 없는 이 통화입니다. 원화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이 달러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우리나라보다 영향력이 큰 이 달러와 엔화가 금리를 계속 바꾸려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계속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3일 정도 매수해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이제 옵션 만기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 이후의 움직임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이제 뱉었지만 그 연기금 투자가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는 뭐 꾸준히 코스피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하고는 있진 않지만 확실히 이 방어 자금을 좀 넣는 듯한 모습이고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그런 이 환해지 물량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그래도 영향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도 연기금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안정화 자체를 지금 연기금이 주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도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 것은 다행입니다. 코스닥은 718포인트고요. 마찬가지 코스피와 비슷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투자 수급은 뭐 기관 투자자는 좀 빠졌고 금융 투자 위주로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한 수급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코스닥도 크게 움직이고 특히 바이오,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테마들이 움직일 때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독감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영향으로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 가능성도 그런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그런 움직임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테마성의 움직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가 건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1.2% 정도 올랐고요. 다우는 보합 수준까지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니케이가 또 2% 가까이 반등하면서 4만 포인트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상해종합은 0.7% 정도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분위기가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는 좀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12.4원이 떨어져서 0.85%가 떨어졌고 1,45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0원, 1,490원 가까이 올라갔던 환율이 그래도 빠르게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제가 우려를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에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정세는 아직도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무래도 외부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보편 관세가 일부 품목에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죠. 관세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트럼프 정책이 완화가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계속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걱정했던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관세만으로 인플레가 부추겨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인플레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관세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FMC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 관세 정책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12월 달에 이제 연준의 그 점도표에서 2025년에는 금리에 대한 인하를 적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과 함께 엄청나게 이제 원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좀 이 미국의 고금리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2025년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세 정책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조금 확 식으면서 달러에 대한 그런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곳에서 건너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은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보편 관세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이죠. 이런 것들을 연초 그죠? 트럼프 취임식 하자마자 이 공약을 어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애매할 수도 있고 공약을 지킨다고 했을 때도 뭔가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쇼맨십이 강한 분이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들을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영향으로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이 미국 달러 지수를 보시면 한 달치를 보았을 때 108.9, 거의 109까지 찍고 지금 쭉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 쌍바닥을 다지고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트럼프 관세를 좀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요. 4.64%로 최근 일주일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관세 정책을 완화시켜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없어졌다라고 하면 FOMC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8일에 내일이죠. 내일 FOMC에 대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시장금리가 FOMC의 결정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채에 대한 이 컨트롤이 연준이라든지 이 FOMC, 그죠? 은행에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시장에 이 풀려있는 국채가 워낙 많다 보니 국채에 대한 그런 트레이더들, 그 다음에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더라. 그럼 그 방향이 어디냐?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는 방향,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시장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지금 소용이 없다는 뜻이고 기준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더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기 국채에 대한 만기가 올해 상당히 많이 도래를 합니다. 그게 옐런 장관이 많이 이제 단기 국채로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이제 돌려놓고 그렇게 상당히 이제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놨는데 그게 올해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채가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환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 증시는 크게 뭐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누그러들면서 유럽에 대한 증시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지금부터 쭉 떨어진다가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불씨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더 있거든요. 달러 N입니다. 이 N의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달러가 지표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N달러는 올라가고 있더라. 그럼 엔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일본 은행도 이 정도 됐을 때 금리를 한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일본에 대한 지금 환율이 향하고 있습니다. 1월 달 후반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일본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뭐 이미 그때 이제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일본에 대한 금리 0.4%에서 0.5% 이건 또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는 뭐 2%에서 2.5%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큰 게 마이너스 금리에서 0% 됐을 때도 상당히 이제 변화가 컸던 거고 거기서 지금 0.5%까지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엔화를 이제 부채를 엄청나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니
그것 또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3.9달러 수준으로 어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3.5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계속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둘 다 신경 쓰는 와중에 엄청나게 다가오는 그 부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는 미국은 잘 나가는데 이 주변국들이 죽어가더라.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불안한 시장은 맞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이 2025년이 첫 시작은 좋지만 끝이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정도로도 오늘 증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했고요. 1.8% 상승해서 18,9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고요. 19,000원 회복해서 거래 마무리했는데 사실 뭐 큰 거래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받아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증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조금 좋았고 그 와중에 증시가 보합까지 떨어졌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분을 지키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거래를 뭐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야금야금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상승은 사실 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충분히 겪어봤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 힘 있는 상승이 없으면 분명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좀 뭐 조금 반등했구나 정도만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우리가 노리고 있는 그 한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부족하다는 점이고 바닥 라인 잘 다지면서 그래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60일선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이 나오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증시에 대한 불안정이 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노림수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4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금융투자 6만 5천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가 12만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뭐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의 특수한 움직임들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오늘도 매수를 좀 해주었다라는 점, 거래원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유도 잔고는 뭐 사실 큰 변화 없어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대차장고는 39만 주로 상환이 좀 되었고 체결이 2만 9천 주로 한 36만 주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뭐 대차장고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47만 주에서 87만 주까지 40만 주 정도 더 늘어서 23.96%까지 지분을 다시 높였습니다. 최근에 지분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 매수세가 또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한번 더 나오는지 혹은 이 옵션 만기의 특수로 인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옵션 만기 때 좀 빠져나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오늘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일째 들어오고 있는데 그 환율에 대한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도 아직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황들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 확인할 거 없고 바로 종목에 대한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설계 마무리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벡텔 컨소시엄이 3월 말까지 원자로와 2차 측 등 설계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이 폴란드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누가 제작할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산자부 장관이 지금 이제 미국에 방미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큰 소식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과 그 다음에 공화당에 대한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앞으로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방미를 한 것으로 지금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과 협력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자로에 대한 납품은 경험이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수주권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내기 시작한다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수주 이 프로젝트에 계속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전에 한참 전에 있던 그런 좋은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단독에 대한 수주를 해서 K 컨소시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취임식 때 과연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협력을 언급을 할지 그 전에 이제 방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과연 미국에서 어떤 협력을 하고 올지 그런 것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그래도 이제 본계약을 해야 됩니다. 본계약 전에 지금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촉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한 거는 지금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계속 유리한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 협상을 좀 애간장을 태우면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렇게 계속 지금 우리나라 인사들만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그런 미국의 관련 인사들이 원자력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MR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오가고 하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좀 러브콜을 조선업처럼 이제 원전도 같이 좀 러브콜을 하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결국에는 이제 원전 신규 건설 규모를 4기에서 3기로 축소한다라는 그런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야당이 하도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고육책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 원전 4기라고 한다면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조그마한 거 이제 4기 해서 그거 합쳐서 이제 1기에 대한 용량이다라고 해서 총 3 플러스 1로 4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대형 원전 하나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대형 원전 2기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1기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태양광 발전량을 2.4기가트를 확대해서 보충해서 이제 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대형 원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서 35.1로 줄고
재생에너지는 29.1에서 29.2로 2038년에 그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RE100이 아직 부족하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 계속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을 뭐 이렇게 수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타겟팅하고 있는 게 원전이라고 한다면, 원전 지금 한 기 줄이고 태양광 2.4기가 늘려봤자 비중이 29.1에서 29.2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게 2.4기가와트나 늘렸는데 0.1%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체 소모 전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늘리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절대량을 비교를 한다면 전 세계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큰 수준이다. 비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절대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에너지를 이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대량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모든 걸 이제 재생에너지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혀 이제 이 중요한 경제성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성을 분명히 따져야 된다. 계속 태양광, 뭐 풍력 이게 원료가 없고 나중에 이 자연으로부터는 공짜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막연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미 짓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유럽 대비해서 3배 정도 비싸다. 미국 대비해서도 3배 정도 비싸더라. 타국가 대비해서 비싼데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도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축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일본은 무슨 선택을 했느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에 석탄에너지도 그대로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에너지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석탄에너지 2038년까지 쭉 줄여가지고 20%대, 19%대로 줄이게 됩니다. 나머지 80%를 무탄소 에너지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만큼 이 저렴할 수 있는 석탄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움직여야지 우리나라가 에너지 단가를 맞춰서 이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료를 싸게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유치하고 값싸게 이제 덤핑 이 물품을 생산해서 찍어내는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력으로 좀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이 기업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에너지에 대한 수급 안정성과 이 단가, 경제성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계속 무시한 채 저렇게 이제 고집만 피우다 보니까 정말 이제 답답합니다. 결국 이제 저기 세기로 줄였는데도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025년에도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정말 이제 그쪽 야당에서 노림수가 있다면 지금 이제 본인들이 대권까지 잡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11차 수급 기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요거는 저의 단순 생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대권까지 잡았을 때 과연 이제 원전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내 시장은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협력, 그 다음에 트럼프의 우리나라 K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소식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해외 수주권들이 좀 확실하게 좀 늘어나면서 진행이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증시와는 무관하게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애매하게 흘러갈까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소식이 나오더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1월 말까지라도 좀 그러한 언급이 트럼프 취임식 때라도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96조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감당해야 될 비용이 많다라는 점이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약속을 딱 하고 R200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R200을 진행하던 국가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알고 이제 원전 에너지를 다시 좀 늘리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그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 에너지를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산맥이 많고 땅이 이제 평지가 좁은 그런 국가 말고 중국처럼 이제 사막이 드넓게 이제 펼쳐져 있거나 미국처럼 땅이 커가지고 평지가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지역만이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할 수 있겠죠. 뭐 해상풍력 그래서 삼면 바다에 이제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 해상풍력에 대한 건설 비용과 케이블 관리도 상당히 어렵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감당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침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내리냐 마냐 그런 상황이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저렇게 무리하게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잘 이 건설해 놓은 잘 있는 거 이거 수명 연장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 낮추고 그죠? 추가 비용 이제 좀 줄이고 최대한 이제 기업들 경쟁력 확보시켜서 그래도 자리를 좀 잡으면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한다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출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경기 침체 와서 기업들 경쟁력 다 잃고 수출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더라. 아무튼 철강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계속 상황을 좀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웨스팅하우스고요.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손을 개인적으로 내밀지,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합의를 할지 그러한 것들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1월 8일에 FOMC 내일이죠. 그 다음에는 일본에 대한 일본 금리에 대한 방향이 이번 주에 약간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금리는 인상할지 말지는 1월 말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과연 이제 어떠한 원자력 관련 이 협력을 체결하고 올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